저는 F팀 팀장 이금민입니다. 저희 이번 F팀 발표 주제는 한국의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자본시장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때의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가상의 공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는 금융상품을 매개로 진행이 됩니다. 금융시장은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원활한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금융시장 세 곳을 기점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주로 소득이 지출보다 큰 가계가 자금의 흑자 주체, 즉 공급자가 되고 투자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금의 적자 주체, 즉 수요자가 됩니다. 이 둘의 사이에서 금융시장이 자금의 원활한 거래를 돕습니다. 금융시장은 앞서 말한 자원 분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우선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투자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분산시켜 줍니다. 또한 유동성 수단을 제공해서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네트워크 역할을 해서 거래를 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며 수많은 시장 참여자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는 시장 참가자를 감시하는 규율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옆에는 금융시장의 대략적인 구조이고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다루게 될 자본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시장이 존재하고 또 생겨납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입니다.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금융안정과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시행하면 이 영향이 단기 금융시장으로 퍼지고 각각의 경제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산시켜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듭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라는 경로를 지나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채택한 통화정책의 수행수단은 물가안정 목표제입니다. 이는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면서 미리 설정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고 크게는 공개수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는 이 중에서 가장 시장 왜곡이 적고 정책 효과가 뛰어난 공개시장 운영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안정입니다. 금융안정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요인 조정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이루려고 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순한 미시 건전성 유지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차원에서 금융 안정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시 건전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나 금융시장은 안팎의 충격이 경제 전체에 퍼지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자체적인 충격 흡수 능력과 복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향력도 큽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시장 규모가 커지고 시장 참여자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금융시장과 실제 경제의 밀접성이 더욱 강해졌는데 이 또한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요소입니다. 다만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의 발전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시장이 발전할수록 금융 상품이나 기법이 다양해지면서 효율성이 증가하는 반면 금융 안정이 무너질 확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 금융 위험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장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적절한 감독이나 규제를 지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한국 내에도 외국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시장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한국 외에서 변수가 생기면서 국내 통화 정책의 저율성과 정책 자체의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에서는 외국 자본의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자본의 유출입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입니다.
우선 자본시장의 기능은 금융시장과 유사합니다. 흑자 주체에게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적자 주체에게 공급하면서 잉여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이는 자본시장 발전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된 것처럼 자본시장은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매개수단, 경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 발행인이 자금을 조달받고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증권입니다. 여기 돈이 필요한 김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김모 씨는 최모 씨에게 자금을 받는 대가로 채권이라고 불리는 증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확실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 시점의 이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교적인 안전한 자산입니다. 또한 만기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채권이 효력을 가지고 만기 시점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가진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 짧게는 1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가집니다. 이런 채권의 특징은 자본시장의 또 다른 금융상품인 주식과 명확하게 비교되는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둘 모두 투자자에게 익숙한 상품이지만 그 특징은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표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결정적으로 채권이 주식에 비해 적은 위험과 낮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은 금융상품인 만큼 통화정책의 시행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권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에 기준금리 설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권으로 금리에 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표의 금리 경로를 거쳐서 아래의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채권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채권은 크게 두 가지의 이자율을 가집니다. 표면 이자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정해진 고정된 이자율이고, 즉 시장 이자율이 실제로 채권을 거래할 때 성립되는 이자율,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 이자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채권의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입니다. 예시를 보면 3년 뒤에 상환되는 익명가 만원, 익면 이자율 10%의 채권을 지금 9,520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채권을 지금 매입한다면 3년 뒤의 수익률은 12%가 되겠죠. 이것이 만기 수익률입니다. 이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시장 이자율이 폭등해서 20%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할인율을 적용해 채권의 가격은 7,893원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3%로 떨어진다면 채권 가격은 12,000원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의 듀레이션 또한 채권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시장 금리, 만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듀레이션은 채권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채권의 가중평균 만기를 환산한 것입니다. 듀레이션의 값이 클수록 투자금을 회수할 때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채권이 있다면 듀레이션이 더 작은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우선 이자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표채로 채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형태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형태입니다. 반면 할인채는 제로 쿠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미리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하므로 채권의 발행 가격이 익명 가격보다 낮습니다. 즉 이자를 직접 주지 않고 그만큼 채권 가격을 할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리채와 복리채입니다. 둘 모두 투자 중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점에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둘은 이자의 계산 방식이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다르고 같은 이자율이라면 복리채가 더 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채권의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와 개별 기업에서 발행한 회사채가 가장 대표적이므로 둘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므로 가장 안전하고 동시에 가장 낮은 수익성을 가지는 채권입니다. 국채 안에서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그의 발행과 상환 과정은 모두 동일하고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게 채권의 발행과 상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국채에 비해 위험 정도가 높고 대신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채는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장 높은 AAA 등급부터 가장 낮은 D 등급까지 총 10단계로 분류되며 BB 이하의 단계는 투자가 아닌 투기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회사채라도 발행 기업에 따라서 위험 추구형, 안정 추구형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회사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다른 증권 상품과 달리 장외, 장내 거래가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증권회사 혹은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진행되는데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장 내에서 전문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국내의 채권 거래 현황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올해 채권 거래 규모가 증가했는데 경제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 심리 혹은 금융시장 자체의 규모 확대로 인한 개인 투자자 유입이 원인이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들 중에서도 특히나 국채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채권인 만큼 채권 중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국채의 수요가 더 많은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국고채 금리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연도별 이슈가 정리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로 꾸준히 기준금리가 인하함에 따라서 한국의 국고채 금리도 따라서 인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채권입니다. 미국의 국채는 재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만기의 기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1년 미만의 트레저리 빌부터 트레저리 노트, 본드, 물가연동 국채까지 구분됩니다. 미국의 국채는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며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표채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옆에 그래프에서도 트레저리 노트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채 종류에 따른 수익률과 기준금리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며 경기 불황이 예상될 때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입니다. 다른 국채보다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투자 상품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시장에 있던 돈까지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한 채권 내용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 사태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만큼 경제 상황이 불안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의존도도 서서히 옅어지고 이러한 경향은 채권 금리의 상승세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채권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최근 강한 경기 회복 전망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채 공급이 증가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금리가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한 금리가 민간 소비와 투자를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번 3월에 금리를 현재 기조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 연준 발표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 증권을 발행해서 통화량을 회수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증권을 회수해 실장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띱니다. 통한증권은 앞으로 한국 원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게 돈을 회수하거나 풀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한증권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정도를 조절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4년 이후로는 흑자가 지속돼서 통한증권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시장 내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림처럼 과거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던 금리가 최근 채권 강세로 잠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통한증권의 발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채권 금리는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유동화 증권 시장입니다. 자산유동화 증권이란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보유자가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에 자산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상환되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자산유동화 증권 ABS가 기초자산으로 둘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명칭도 달라집니다. 아래에 나열된 이름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자산을 기초로 하는 ABS의 명칭입니다. 이 ABS의 장점은 유동성이 낮은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켜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ABS의 기초자산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해당 자산을 매각해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 보유자는 위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와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으며 거액자금을 중심으로 자금이 도달되고 사적인 보호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 이외에도 ABS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자산 유동화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산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을 특수 목적 기구인 SPV에 매각하고 자금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ABS 시장의 주요 참가자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보유자는 기초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며 특수 목적 기구는 자산 보유자와 자산의 관련계를 분리하기 위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BS와 연관된 업무만 수행하며 하나의 SPV는 하나의 ABS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ABS를 발행할 때는 많은 법률 물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회사와 회계법인도 참가자가 되며 주관사는 각각의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투자자를 탐색해서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ABS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산관리자는 SPV 대신에 기초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자산관리자는 앞장의 자산 보유자와 동일한 인물이 됩니다. 수탁기관은 기초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에 대한 모든 실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은 8가지 중에서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ABS 거래 주체에 포함됩니다. 신용보관기관은 지급 보증을 하거나 신용을 공급해서 ABS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이 ABS의 원리금보다 작은 경우에 필요로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기초자산의 기대손실 및 신용보관기관의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ABS를 일반 투자자를 위한 신용등급체제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언급되었던 신용보강이란 ABS의 만기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해서 기대손실을 파악하고 원리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이 신용보강 과정을 거친 ABS는 거치지 않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강은 제3자의 지급 능력에 의존해서 높이는 외부 신용보강, ABS를 발행할 때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자산 보유자가 스스로 보증하는 내부 신용보강 2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BS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래 5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주요한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채권을 기초하는 CBO, 제출 채권을 기초로 하는 CLO,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로 하는 CARD, CP 형태로 발행되는 ABCP,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는 MBS가 있습니다. 각각의 ABS는 모두 다른 특징과 발행 방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앞선 내용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ABS 발행액은 전년 대비 53%로 매우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73%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여신금융증권, 일반기업 모두 ABS 발행액이 증가했고 은행에서는 발행 규모가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ABS 발행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ABS 발행 규모 증가에 대해서 한국금융감독원에서는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대출이 출시되어서 MBS 발행액이 급증한 것이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의 PCBO 신규 발행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PCBO는 신용도가 부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ABS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ABS 시장도 상황은 유사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도 ABS에 대한 수요는 활발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ABS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의 ABS 발행 규모는 작년 동기에 770억 달러에 비해 550억 달러로 비교적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작지 않은 수치이며 오히려 ABS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개인과 기관의 투자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내며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활발한 ABS 거래를 보면서 현재 침체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익숙한 파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발행될 때는 인수인, 발행인,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주식의 발행 형태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업 공개,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 없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 교부하는 무상증자,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시키기 위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 배당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은 장내시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주로 상장기업은 장내시장에서, 비상장기업은 장외시장인 KOTC 마켓에서 거래됩니다.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공매도에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익 공매도, 차입한 상장 증권으로 매도하는 차익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공정가격을 발견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락장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시행해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자체가 증권시장 시스템의 위협이 될 수 있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상장지수 종합펀드인 ETF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입니다. ETF의 장점은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매매가 편리합니다. 또한 코스피 ETF, 코스피 리버스 ETF처럼 양방향으로의 투자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으며 투명한 운용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ETF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신용위험, 상장 폐지 위험을 가지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그림은 ETF의 발행과 유통 과정을 보여주는데 발행 시장에서 만들어진 ETF 상품이 한국거래소, 즉 장내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거래됩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는 유례 없는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잉여 자금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증가해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반대로 코로나가 끝나고 시장 규모가 다시 축소된다면 과잉 거래가 끝났을 때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세가 인상되면서 미국의 S&P 500 EPS 주가 지수가 하락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 납세자에게 증세를 하게 되면서 이는 증시 밸류에이션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있고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이전까지와는 다른 정책 기조가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